초기 비혼의 저작들은 다소 신비로운 색채를 띠고 있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매혹시켰다. 그러나 그의 기본적 개념의 일부는 클라인의 개념을 확대 적용한 것이었고 동시대의 클라인 학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비혼의 저작들은 매우 불투명하고 난해하며 중요한 정신분석학자들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저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비혼의 근본적인 기여, 특히 시기심과 투사적 동일시에 관한 클라인의 초기 이론에 대한 그의 설명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클라인을 제대로 소개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클라인의 시기심에 관한 설명에서 나오는 원래 젖먹이 유아의 패러다임에서는 유아가 젖가슴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그 내용물들을 망쳐놓는다. 초기의 비유는 단편화와 무의미성을 특성으로 하는 정신분열증적 사고와 언어의 기원 그리고 성질을 연구했다. 이러한 초기 연구를 통해 그는 정신분열증적 파편화와 클라인이 주장한 시기심에서 발생한 공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시기심의 공격을 받는 것이 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상 및 세계와 연결된 유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시기하는 유아는 대상과의 연결을 전체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하며 젖가슴만을 공격할 뿐 아니라 그 젖가슴에 결부된 자신의 정신적 능력들까지도 공격한다. 유아는 환상 안에서 대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뿐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자신의 인지 지각 능력마저도 파괴해버린다는 것이다. 비유는 시기심을 마음이 그 자체를 공격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자기 면역 장애로 강조한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이걸 좀 소화해 보죠. 비혼 얘기는 우리가 몇 시메스터를 공부를 했지만 이 짤막한 얘기를 가지고 비혼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정신분열증에서 일어나는 파편화라고 하는 게, 파편화라는 건 마음이 부셔진다는 얘기죠. 마음이 프래그멘테이션 된다고 보이는데, 마음이 조각조각 나버린다는 얘기죠.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것이 여기서 클라인의 시기심과 관련이 있다고 비혼이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심의 영향을 받는 것은 대상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대상 및 세계와 연결된 유아의 마음까지 공격을 받는다고 봤는데, 결국은 그 시기심을 일으키는 대상과 자기 마음, 이것을 분리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대상을 없앨 것인가 자기 마음을 없앨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시기심에 의한 어떤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격성을 느끼지 않으려면, 없애려면 대상을 파괴하거나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데 사이카틱한 상태에 가는 것은 자기 마음의 파괴라고 보이는 거죠. 그 어쩌면 비혼에서는 어떤 연결이라는 개념을 쓰는, 링킹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어떤 마음의 어떤 연결 지점들을 파괴한다,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대상을 공격할 것인가 자기를 공격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현대정신분석의 개념을 빌어오자면, 현대정신분석이 어떻게 보냐면 자기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엄청난 공격성이 생겼다. 그 시기심이건 어쩌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을,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심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기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을 파괴해버린다, 이게 대상을 공격한다고 하는 이런 클라인의 어떤 입장이 있는데, 클라인의 이론인데, 이게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 이게 시기심이라고 보는데, 원인은 대상이 자기에게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이런 개념인데, 그것도 특히 클라인 입장에서는 타고난 공격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시기심 이론도 대인관계 측면처럼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는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으로
대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데스 인스팅트로부터 끌어오고 있죠. 이런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론들이 비혼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시기심을 클라인이 얘기했던 시기심이 생기면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어서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파괴해버리거나 엄마를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다. 환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시기심 이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오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분들은 결국 자기 마음이 분열돼 버리는데 마음 자체가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 되는데 왜 그럴까 한다면 대상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시기심은 대상 파괴와 동시에 자기 마음의 파괴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쪽에서 클라인의 시기심 이론을 좀 더 확대해서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까지 폭을 넓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비혼이 이게 마음에 대한 이론들을 정립을 하는 거죠. 이 두 분의 얘기를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만족뿐만이 아니라 좌절 경험이 생기는데 심한 좌절을 겪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대상에게 표출되지 못하고 대상을 공격하지 못하고 대신에 자기를 공격하는 게 이게 나르시스틱 디펜스라고 그래요. 자기애적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현대 정신분석의 개념이에요. 나르시스틱 디펜스라고 하는 자기애적 방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대상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그 공격성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자기애적 방어라고 하는데 그 공격성이 자기가 자기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기 안에 이 공격성이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경우에 신체화에서 소마타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신경증 레벨에 속하지 않고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현대정신분석은 공격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성 이론을 꼭 원인을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했던 시기심에만 두지 않고 좌절 공격성 전체로 봐버려요. 모든 공격성이 생겼을 때 그 공격성이 대상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하도록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체를 향하는 경우 신체화가 일어나고 그 공격성을 슈퍼 이고로 이 공격성이 가는 경우에는 슈퍼 이고가 이고를 공격하는 형식이 되니까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된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마음의 기능, 멘탈 펑션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기죠. 마음이 부셔져서 정신분열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 능력을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능력, 자기의 사고하는 기능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링킹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파편화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하나 유기체로서 브레인이 작동하려면 어때요? 많은 신경 회로들이 동시에 작동하죠.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본다면 수없이 많은 회로들이 동시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각도 하고 정서도 느끼고 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게 그런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신분석 이론으로 설명을 비혼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어떤 연결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사고 능력 혹은 느끼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분열증 환자들 보면 어떤 긴장증 환자 같은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식물화 돼버리죠. 그 생각이나 느낌 자체를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클라인의 어떤 공격성 이론, 시기심 이론이 발달해서 어떤 비혼의 이런
좀 정신병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넓어지고 또 이런 영향들이 어느 정도 또 미국의 현대정신분석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좌절 공격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환경 중심의 좌절 공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좌절 공격성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좌절 공격성 자체가 해소되지 않은, 바르게 해소되지 않은 좌절 공격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 꼭 이걸 좌절 공격성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임상적으로는 좌절 공격성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을 현대정신분석에서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타고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 공격성을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게 우리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너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보다는 환경에서 받은 영향,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그 데미지 받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환경에 치우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론을 낳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좀 뇌과학에 관련된 책인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미세 악교 세포란 게 뇌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뭐라나 신경세포가 뉴런이 죽으면 청소해주는 그런 세포로 이제 알고 있었고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세포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멀쩡한 뉴런을 그냥 죽여버린대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약간 헷가닥 돌아버리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러 갔다가 그냥 뭐 총기 난사하듯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니. 네.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치 면역세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있어서 보니까 몸에 있는 그 백혈구 면역 시스템하고 소통을 한다는 걸 이렇게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 그러니까 몸에서 약간 면역세포가 자기가 아닌 건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경우에 뇌에서도 똑같이 미세악교세포가 청소를 안 하고 그냥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런 연관성이 있더라. 네, 그런 책을 읽었는데 금방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게 마치 딱 들어맞는 파편화? 네. 시기심 공격성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파편화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마음의 영역이 만약에 이제 뇌에 많이 이제 그렇죠.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뇌에서도 좀 관찰 가능한 부분까지도 요즘 이렇게 밝혀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게 그냥 책을 신기하게 읽었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또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김도환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데카르트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분법으로 봤던 그 허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당연히 몸에도 이게 같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 몸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관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 하나의 현상인데 마치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도 뭐라고 할까요? 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죠. 어떤 상황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드러나고 신체적인 측면에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결국 실체는 하나라고 사람은 하나인데 사람은 왜 그 측면을
우리가 관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관찰하는데 원래부터 쪼개져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허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비혼의 얘기 중에 양안적 시각이라는 바이나큘러 비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쨌든 좀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너무 쪼개서 분석적으로 보는데 너무 쪼개다 보면 이거 통합할 능력이 상실돼요. 근데 동양 쪽에서는 통합해서 보는 입장에서 사물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능력이 약한 게 동양 쪽에서는 약점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분석은 잘하는데 분석해놓고 이걸 통합하는 능력이 또 약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동서양이 함께 만나야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배울 때 미분학과 적분학이 있죠. 미분과 적분이 함께 같은 것을 지금 다루는 건데 한쪽에서는 이걸 쪼개는 거고 한쪽에서는 쪼개진 걸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합쳐야 수학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양적인 어떤 분석과 동양적인 통합이 함께 만나야 되는데 이 작업이 우리 사람이 가지는 어떤 능력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실체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나누어서 쪼개서 하거나 아예 쪼갤 생각 안 하고 통째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유를 했던 분들,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학문을 개발한 분들은 동양적인 어프로치나 사고와 서양적인 어프로치와 사고를 통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힘들긴 하지만 우리도 그 시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 자기애적 방어라고 지난 시간에 하셨던 그 자기애적 방어하고 자기애적 전이하고 물론 이제 용어가 다르긴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자기애적 전이라는 것이 자기애적 방어, 나르시스틱 디펜스라는 개념이에요. 자기애적 방어라는 개념이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느꼈던 그런 정서의 전이 같은 거예요. 독립된 인격으로서 성장된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정서가 전이 되는 것은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 대상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에서 과거에 자기가 젖먹이 때 아니면 아직은 걸음마를 잘 못할 때 그때 엄마에게 느꼈던 그 정서를 아이가 그때 느꼈던 그런 정서를 분석가나 상담자에게 수사한다고 한다면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이걸 프로이드적인 개념에서는 전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사실은 전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이는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 전이는 항상 안정된 전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 큰 아이들이 느끼는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잔소리를 해.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엄마는 나를 사랑해 줬어라. 근데 이런 엄마를 독립된 인격으로 하고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해. 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전이가 있는데 이 자기애적 전이에서는 말하자면 자기 느낌인지 엄마 느낌인지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엄마하고 자기가 한 몸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때 주로 일어나는 것이 엄마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는 자기의 손발처럼 이렇게 느끼었던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와서도 상담자가 할 일이 있고 자기의 할 일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상담자가 뭐든 다 해줘야 된다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엄마가 다 해줘야 돼 라고 느꼈던 그 정서가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존 성향들이 드러나는 것은
말하자면 아이들은 초기에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무조건 다 해주는 대상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들은 이걸 자기애적 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알 수 없는 공격성. 알 수 없는 공격성. 네,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원인이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렇게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 뚜렷이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있는 것들이 부분들이 있을까요? 분리개별화가 된다는 얘기는 대상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클라인식으로 얘기한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통과해야 대상을 독립된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부분 대상 관계죠.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켜줄 때는 최고로 이상적인 대상으로 느끼고, 그런데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좌절을 주는 대상을 만나면 나에게 아까까지 나에서 젖은 주었거나 안 줬거나 아무 상관없이 극렬한 분노를 느낀다. 극단적인 분노와 극단적인 어떤 찬미,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랑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분노를 느끼는 이런 부분 대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내지 못하는 분들은, 특히 많은 경우에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건 전이정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원인을 모르겠는데 어느 상황만 가면 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못 견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대상이 자기를 그렇게 분노하게 한 것은 아닌데 뭐 조그만 꼬투리만 생기면 이때 분노가 양이 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느끼는 정서는 10이라는 극렬한 분노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전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게 과거의 어떤 정서들이라는, 뭔가 꼬투리를 제공한 이 사람에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폭발적인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이 사람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독립된 인격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라기보다는 부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전이 때문이라. 전이 때문이라는 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의 케이스는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봤던 이유가, 이분들은 아까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에 어때요? 전이가 어쩔 때는 이상적인 대상으로 전이가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이상적인 대상이 아니고 평가절하에서 아주 좋은 대상으로 전이가 일어나기도 아주 나쁜 대상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이게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상담자 입장에서 어느 한 전이를 가지고 잘 다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전이가 아니고 이 전이가 안정적인 전이가 아니고 복잡한 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교차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것도 강렬한 전이들이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정서들이 역전으로 느껴지니까 이런 내담자들을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해석 중심으로 내담자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해석을 하면 뺨 맞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치료는 해석을 통해서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 기법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봐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분리개별화가 될 만큼 성장이 된 이후에는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해석적인 접근보다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을 돌보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이런 학설이 나오면서 그분들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